안녕하세요. 복진의 서재입니다. 한강 아기부처 2부. 3월 들어 유난히 자주체를 한다 싶더니 급기야는 하루 걸러 한 번씩 토악질을 했다. 50kg 주변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체중이 2주 사이 43kg까지 떨어졌다.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안악들은 호기심 어린 얼굴로 나에게 임신했느냐고 물었다. 그런 가능성은 없었다. 위 내시경을 받아봤지만 위장에는 이상이 없었다. 배곡 같네. 내시경 모니터를 보고 있던 젊은 의사가 간호사를 향해 중얼거렸다. 마취 주사 때문에 칼칼해진 목을 다듬으며 탈의실에서 나온 나에게 의사는 말했다. 한의학으로 치료를 받아보세요. 아니면 정신치료를 받아보시든가. 나는 한의원에도 정신과에도 가지 않았다. 중한 병에 걸린 것만 아니라면 됐다. 정신적 이유야 내가 알만한 것이었으니 상황에서 벗어나오면 몸도 나을 것이었다. 나는 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조금씩 짐을 쌌다. 마지막까지 작업을 하기 위해 화구 일습만 남겨놓을 생각이었다. 건강 때문에 미뤄놓은 일이 쌓여 있었다. 언어장애 아동 치료소에 넣을 사파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혼자 생활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이 불안정할 터여서 아름아름으로 일거리들을 수소문한 탓에 동화 일러스트부터 에어로빅 책자까지 맡아만 놓고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그동안의 저축으로 작은 원룸 아파트를 얻을 비용은 되었지만 내일의 안정성이 없는 만큼 여유 자금이 있는 것이 좋을 듯해 단독주택 2층에 방 한 칸을 계약했다. 이삿 날은 4월의 둘째 일요일이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자정 너머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한데 오히려 피로를 덜 타는 것 같았다. 아침이면 예전보다 일찍 일어났고 얼굴에는 생기가 반짝였다. 여자는 그가 일하는 방송국 교향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했다. 음대대학원을 갓 졸업해 지난해 입단했으니 나이는 어리지만 맏딸이라 성숙한 성격이라 했다. 아버지가 명문대학의 경제학 교수며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 남동생은 의대생이라고 했다.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이제야 찾은 것임을 나는 알았다. 그는 초라한 것을 싫어했다. 머뭇거리는 태도를 싫어했고 가난한 동네를 싫어했다. 그는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깨끗하고 쾌적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되돌아보는 것을 싫어했다. 그를 후진시킬 수 있는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불이 있었다. 모순되는 말 같지만 바로 그 불 때문에 그는 냉정할 수 있었다. 크렘린이니 포커페이스니 하는 방송국에서의 그의 별명은 바로 그 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언젠가 그는 말했었다. 고등학교 때 생각했어. 대학 입시에 성공하면 내 모든 것이 보상되는 거라고. 대학 졸업반 때는 방송국에 입사하면 모든 것이 보상된다고 생각했지. 실없어 보이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어. 시시한 연애도 하지 않았어.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생각이었으니까. 불과 냉정함이 함께 있듯 그에게는 또한 제스처와 진실이 함께 있었다. 때로 그의 진지한 표정을 브라운관에서 보며 나는 그가 정말 자신이 하는 말에 저토록 모든 것을 걸고 있을지 의심하곤 했다. 그는 지나칠 만큼 단순하게 상승을 욕망했으며 동시에 지나치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의심하고 이미지를 관리했다. 그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면들이 그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용해되어 있었다. 그는 가을 학기부터 모교의 대학원에서 신문 방송학을 공부할 계획이었고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방송가 이야기를 써서 넘기기로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일단 목표가 생기면 그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 그가 책을 쓰는 것보다 여자를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그녀를 얻기 위해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 예전에 나를 만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는 완벽한 애인일 것이다. 그녀를 얻고 나면 다시 자신의 계획에 철저히 충실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해요. 라고 그 여자가 말했을 때 나는 그녀를 반쯤만 이해했다. 방금 카달로그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훤칠한 키에 협찬으로 옷을 빌려 입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자신이 직접 고르고 사는 일을 즐기는 세련된 차림은 눈에 띄게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내가 매혹됐던 것처럼 그녀도 매혹되었을 것이다. 진실한 눈길에 끌리고 정확한 말법에 은은히 스며나오는 사양에 끌렸을 것이다. 그러나 매혹에서 사랑까지의 거리는 얼마만큼일까? 왜 나는 그분을 사랑해요 라고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고 그녀는 그토록 쉽게 그 말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을까? 나는 그가 잠들 때까지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다가 2시쯤 거실 소파에 누워 담요를 덮었다. 그것이 오히려 편안해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꿈없이 잤다. 그런데 왜 자꾸만 위장이 탈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것만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3월 중순의 밤에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위장이 조금씩 달래지고 다시 작업에 몰입하기 시작하던 즈음이었다. 그는 방송을 끝내고 바로 들어왔는데 그간 집에서 입을 여는 일이 없었던 그는 그날에야 내 얼굴을 자세히 살핀 모양이었다. 얼굴이 왜 그러지? 내 얼굴? 백지장 같은데 어디 이상이 있는 거야? 위 내시경을 찍어봤어. 뭐래? 배곡 같대. 아무 이상 없대. 다행이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는 당혹스러운 얼굴을 했다. 그럼 어디가 이상이라는 거야? 이상 없대. 마음의 병이래. 그는 멍한 눈으로 물었다. 마음이 괴로워? 마치 나에게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듯 그의 어조는 강한 의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더욱 당혹스러운 얼굴로 나에게 등을 보이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바로 나갈게 하는 소리가 문 안쪽에서 들리더니 그는 트렌치코트를 도로 걸치고 나왔다. 잠깐 나갔다 올게. 나는 현관문을 잠갔다. 까닭없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나는 거울 앞에 멈췄다. 나에게 무심한 그가 발견해냈을 만큼 축난 얼굴을 들여다봤다. 사람의 얼굴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코는 두드러지고 눈두덩도 뺨도 꺼져 생명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얼굴이 거기 있었다. 문득 나는 거울에서 물러섰다. 막연하게 몸을 이끄는 느낌의 의지에 거실 창문을 열었다. 외등이 환하게 비치는 주차장 입구에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가 서 있었다. 신형 모델의 갈색 소형차 앞문에 기대서서 한 여자가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길고 풍성한 갈색 머리가 곱슬곱슬하게 허리까지 흘러내린 키 큰 여자는 연회색 수트 차림이었다. 외등이 정면으로 그녀를 비추는 데다 내가 내다보는 창에서부터 직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있었다. 목소리만큼이나 아름다운 얼굴을 한 여자였다. 눈물에 젖은 뺨이 불빛에 반짝였다.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언쟁을 하고 있었다. 여자가 무엇인가를 하소연했고 그는 변명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음성이 조금씩 높아졌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우렁우렁 그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는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어 번 두들기더니 양팔로 안았다. 그에게 안긴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어깨 위로 보였다. 비록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멀리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는 빛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광채였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부엌 쪽으로 걸어가다 말고 거울 앞에 다시 섰다. 내 얼굴은 조금 전과 똑같았다. 놀라지도 괴로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평온한 얼굴에는 어딘가 균열이 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랜 인내와 자책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이 벌어지고 귀퉁이부터 허물어져 온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왜 나는 분노를 느꼈던 것일까? 나에 대한 미안함보다 자신의 행복할 권리를 주장하는 그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기꺼이 나와 몸을 섞은 적이 있었던가? 하고 한 달 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었다. 더러운 벌레 피하듯 몸을 피하곤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고. 그럴 때마다 내가 남모르게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아느냐고도 했었다. 그녀는 날 원해. 상대방이 날 원한다는 걸 느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까마득히 잊고 지냈어. 나는 그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12살 즈음이었다. 멀쩡하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내 몸 위로 떨어질까봐 강박적으로 겁을 먹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자는 방은 비좁아 떨어질지도 모르는 형광등을 피하려면 벽에 몸을 붙여야 했다.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씻고 들어와 내 몸을 가운데로 밀어주곤 했다. 어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나는 다시 벽에 몸을 붙였다. 형광등이 어머니에게 떨어지는 것은 괜찮았다는 것은 아니다. 형광등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걱정이 다만 이상스런 불안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잠들어 버린 사이 어머니가 내 몸을 끌어 형광등 바로 밑자리에 옮겨 놓을까봐 나는 밤새도록 깊은 잠에 못 들며 작은 소리에도 흠칫흠칫 눈을 뜨곤 했다.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나는 그에게서 되도록 멀리 몸을 피하기 위해 장롱에 바짝 붙어 잠을 청하곤 했다. 그의 손길이 내 가슴으로 뻗어올 것을, 그의 몸이 내 몸 위로 포개질 것을 겁내며 선잠에 들었다. 그렇게 3년이 흘러갔다. 내가 분노한 것은 바로 그렇게 몸뚱이를 둥글게 말고 누워 있었던 나 자신에게였다.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이었다. 만일 그것이 타인이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거울 속에 나는 아무런 동요 없는 사람의 침착한 모습으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나는 작업실로 들어갔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려야 할 것은 좀처럼 말을 하려 하지 않는 아이를 위해 말타기 놀이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5컷 만화였다. 선을 그려가는 동안 그가 열쇠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욕실을 쓴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검지끝이 얼얼해질 때까지 펜을 거머쥔 채 기다리고 있었다. 고요해진 뒤 나는 거실로 나왔다. 불을 끄자 희고 서늘한 빛이 소파 위로 어렸다. 나는 겉옷을 입은 채 소파 위에 몸을 누이고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렸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머리 위에서 저벅거렸다. 피로가 밀려오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시간 반 가까이 뒤척인 뒤에야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날 밤 다시 아기 부처의 꿈을 꾸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흰 초의 불빛 아래 얼굴은 음산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얼굴 주변에 붉은 진흙을 떠 그 위에 덮었다. 널 묻어버릴 거야. 묻어버리겠어. 흙을 덮고 힘차게 밟아 도독한 무덤을 만들었는데 밭을 떼고 나자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살아난 얼굴이 나를 올려다봤다. 일그러진 이마, 입꼬리를 슬쩍 치켜 올린 웃음, 차갑게 빈정대는 듯한 눈꼬리가 또렷이 도드라져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양손으로 얼굴 주변의 흙을 갈퀴질했다. 붉고 끈적끈적한 흙덩이를 떼어 그 얼굴 위로 뭉갰다. 일어서서 운동화발로 짓이겼다. 묻어버리겠어.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겨운 것, 지긋지긋한 것. 신발을 뗄 때마다 얼굴은 보란듯이 되살아나 있었다. 땀 흘리는 나를 빈정대듯 입꼬리를 치켜들고 있었다. 마치 내 운동화 바닥에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 발로 짓뭉갤 때마다 흙무더미로 그것이 찍히는 것 같았다. 나는 신을 벗어 내던졌다.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올렸다. 맨발 꿈치에 몸무게를 실어 얼굴을 짓이겼다. 내 몸이 앞으로 고꾸라진 것은 그때였다.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발바닥에 엉긴 찰진 흙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랫입술을 악물었다. 내 발로 엎드린 채 다리를 뒤틀었다. 떨어져. 당장 내 몸에서 떨어져. 몸부림치면 칠수록 흙은 외려 더 찰지게 엉겼다. 아니야. 고암 치료했으나 목구멍이 돋워지지 않았다. 아기 부처가 아니야. 입을 움직일 수 없었다. 한 번도 말을 떼어보지 않은 어린애처럼 나는 입술을 다문 채 채머리를 떨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무엇인가가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진흙으로 범벅이 된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입술을 거머잡았다. 온 힘을 다해 당겨 떼었다. 동굴이 사라졌다. 무수한 창 같은 빗살이 모래 벌판 위로 내리꽂혔다. 그 스님이 그러더라. 관세음 보살은 내 속에 있다고. 내 몸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득해지면 그게 바로 관세음 보살이라더라. 5장째 관음초를 베끼는 나에게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이날따라 말씀을 제법 많이 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베끼는 보살초를 보았다. 고작 몇 주 사이 어머니의 붓질은 과연 더 가벼워져 있었다. 여전히 공들여 베끼기는 하지만 속력이 빨라졌고 분놀림이 자유로워졌다. 용서라니, 마치 쇠붙이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평생을 꼿꼿이 살아온 어머니는 어디에 용서하고 말고 할 것들을 쌓아두고 있었나. 후회가 된다. 다 후회가 돼.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던 재작년 가을, 입원실 침대맡에 모여 앉은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던진 말이었다. 뭐가요, 어머니? 하고 오빠가 거품을 얻으나 어머니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아버렸었다. 어머니가 후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3000장씩 불화를 베끼는 것으로 무슨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걸까? 그 가을과 겨울 동안 재활원을 통원하면서 어머니는 느린 속도로 몸을 회복해갔다. 이따금 불광동을 찾는 나에게 어머니는 우리말로 번역된 불경들을 읽어달라고 하곤 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귀를 기울이다가 이따가 어머니는 코를 풀었다. 우시는가 싶어 놀란 나는 그때마다 읽기를 멈췄으나 어머니의 눈가가 말라있는 것을 확인한 뒤 계속해서 읽어가곤 했다. 어머니가 지팡이의 의지에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봄이었다. 재활원 통원 대신 오빠와 함께 운동장 돌기를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나 같은 사람도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늦은 봄날 아침 운동장 3바퀴를 다 돈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어머니는 오빠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때에는 나도 수도를 하고 싶구나. 관음의 몸을 다 그렸으니 이제 목 위부터 마저 베껴야 할 얼굴이 화선지 아래 아련히 드러나 있었다. 어디서 이 묵묵한 인내가 나오나? 어떻게 이토록 고요한 얼굴인가? 관음의 입술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귀가 퍽이나 예민한 이인가 보았다. 빗소리를 듣다가 깨달음을 얻었고 늘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관하고 있어 괴로이 부르는 음성을 듣는 즉시 곧 구제해준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이가 든 연꽃은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나타낸다고도 했다. 그 꽃이 핀 것은 불성이 드러나 성불한 것을 뜻하고 그 봉오리는 불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장차 필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연꽃 봉오리는 아직 번뇌에 물들지 않은 것이었다. 얼마 전 관음제 날 아침 어머니와 새언니는 집에서 가까운 반야사에 갔었는데 법회가 끝나고 절뚝절뚝 걸어 나온 어머니는 총무처에 들러 초파의 연등을 접수하면서 관음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이 뭘 뜻하는 것인지 물었다고 했다. 마침 주위에 다른 스님이 없어 그랬는지 접수계를 맡은 앳된 사미승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다고 했다.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이 내 맘에 연꽃을 시들지 못하게 해주는 거랍니까? 하고 어머니가 묻자 사미승은 귓불을 붉히며 그건 시들거나 죽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했다. 그 스님 너보다도 4~5살쯤 어려 보이더라마는. 말이 길어져 숨이 찬지 어머니는 탁하니 감초 냄새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몸속 비밀스러운 곳에 차곡차곡 엎드려 있던 어둠이 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것 같은 저 소리를 나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바늘에 실기를 끼우고 나서 동정을 달다가 볼물을 만들다가 마고자에 호박 단추를 달다 말고 어머니는 저렇듯 깊은 숨을 내쉬곤 했다. 실밥을 뭉치고 놀며 옆에서 뒹굴던 어린 나는 그때마다 어쩐지 내 몸의 기운까지 다 빠져나가는 듯해 거꾸로 숨을 들이쉬어 보곤 했다.
뚜껑에 토해져 나온 어머니의 몸속 어둠이 도로 내 목구멍 속으로 몰캉몰캉 삼켜지는 것 같은 기분은 딱히 좋지도 싫지도 않은 야릇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새 화선지를 보살초 위에 얹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붓질을 시작했다. 나는 관음의 턱과 갸름한 얼굴선을 미소를 머금은 얼굴을 베꼈다.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 마당에 묻어둔 김치를 꺼내가지고 들어오던 새언니가 물었다. 나는 붓질을 멈췄다. 김치 좀 가져갈래? 아니요. 몇 포기만 가져가. 더 씌어지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 새언니의 주황색 고무장갑에 묻은 빨간 김치물이 금방이라도 거실 바닥에 떨어질 듯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뭘 준다고 하면 그럼 그럴까 하고 좀 받아. 원 주는 사람 성의도 생각해야지. 그녀의 얼굴은 진심으로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날 오전 마감 기한에 겨우 맞춰 출판사에 도착한 나는 원고만 건네주고 바로 거리로 나왔었다. 앓기 시작한 뒤 시내에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길고 수선했던 겨울이 어느 사이 끝나가고 있었다. 여자들의 옷은 얇아져 있었고 대기에는 은밀한 기쁨의 기운이 번져 있었다. 아직 나무들은 앙상하게 말라붙어 있었고 푸른 것들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무엇인가가 달라진 것만은 분명했다. 철진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두 주먹을 찔러 넣은 채 나는 부신 듯 눈살을 찌푸리며 인도 가운데 서 있었다. 내가 연락도 없이 불광동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침 쓰레기를 내놓으러 나왔던 새언니는 내 얼굴을 보고 뭐야? 하고 흡사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혹시 임신한 게 아니냐며 가게 안악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고 그 안악들과 똑같이 실망했다. 큰 병원 가서 제대로 종합검진을 받아보든지 하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함께 현관에 들어서며 그녀는 언성을 높였다. 의료보험료는 괜히 내? 이럴 때 쓰려고 내는 거 아니야. 나는 웃었다. 다 나은 거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서 뭐 하게요.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은 어머니는 수초간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뿐 눈을 내리깔고 불화 그리기를 계속했다. 내가 어머니 옆에 나란히 신문지를 깔고 먹을 갈기 시작하자 새언니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뒷짐을 지고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한참 있다가 그녀는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진달래 꽃는 나왔던데 그림 다 그리면 바람 쐴 겸 어머니 모시고 능선 따라 천천히 가봐. 어머니 요새는 산길도 잘 다니셔. 산길은 외지고 질척질척했다. 어머니의 희끗희끗 센 머리털을 보며 나는 따라 걸었다. 18개월 전 바람을 맞아 절뚝거리는 어머니도 체중이 한꺼번에 빠진 나도 느리기는 마찬가지여서 팍팍한 걸음으로 한 발 한 발을 힘겹게 내딛고 있었다.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가면 너 사는 동네가 나온다더라만 이렇게 걸어서는 닷새가 걸릴지 엿새가 걸릴지 모르겠구나. 되돌아 가려고 하면 꼭 산 저쪽에 너를 남겨두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할 때도 있었다. 나무 든 거를 잡고 쉬는 나를 돌아보며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다. 집에서도 이 산을 보고 있으면 저 뒷자락에 내가 살고 있으려니 싶었으니 이 산이 너를 나하고 이어주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더 커 보이기도 하더라. 평생 딸에게 곰살궂은 말을 건네본 적 없는 어머니였기에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몸둘 바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북한산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머니도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나는 땀을 닦는 척 어머니의 눈길을 피했다. 계곡을 따라 오르며 길은 점점 가팔라졌다. 질척한 흙바닥에서는 썩은 낙엽 냄새라고만은 할 수 없는 독특한 흙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의 냄새였다. 냄새를 깊이 마셔보려고 잠시 걸음을 멈췄을 때 어머니는 돌아보며 나를 향해 조용히 웃어 보였다. 자신도 힘들면서 지어 보여주는 그 웃음을 나는 오랫동안 보아왔다. 그것은 너무도 강인하고 속내가 깊어 오히려 보는 사람을 한 발짝 밀어내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내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곤 했었다. 친엄마라면 저렇듯 나를 쓸쓸하게 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의심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은 내 이목구비나 체형이 어머니를 고스란히 빼닮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나이가 된 뒤부터였다. 조금 더 천천히 걸으세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하고 혀끝까지 치밀어 오른 말을 삼키며 나는 후들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겨드랑이만 땀에 젖었던 것이 이제 등허리까지 젖었다. 이마에 맺혔던 땀이 귓가를 타고 내려와 목덜미로 떨어졌다. 이 산행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말할 참이었다. 그와의 관계가 끝나가고 있는 것을 새언니가 듣지 않는 곳에서 간략하게나마 털어놓고 싶었다. 어머니가 까닭을 묻는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어야 했던 것을 어리석게 버텨왔을 뿐이라고 대답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무슨 말로 그 이야기의 처음을 끄집어내야 할까? 한 얼굴이 불현듯 눈앞의 진흙바닥에 나타났다. 눈을 비볐다. 선명하게 드러났던 그 얼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긴 얼굴에 치켜 올라간 눈, 빈정대는 인매, 탐욕과 증오에 찬 표정, 빚으면 빚을수록 냉혹하게 굳어가던 얼굴, 마치 생시에 보았던 것처럼 또렷한 얼굴이었다. 어떻게 늙고 병든 나보다 더 못 오는 거냐. 열대발짝지음 위에서 돌아보고 있는 어머니의 구부정한 몸을 올려다봤다. 커렁커렁한 그녀의 음성이 이명처럼 귓속에서 울렸다. 바람이 일었다. 마른 오리나무 가지들이 흔들렸다. 어디선가 솔향이 날아왔다. 서늘하게 흔들리는 나목들의 뼈대를 나는 봤다. 어머니는 냉정한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린내가 덥거나 춥다고 칭얼댈 것 같으면 너는 참을성이라고는 없구나 하고 정색으로 나무랐다. 그녀는 내 어리광을 받아준 적이 없었다. 아이가 한 잘못이라고 해서 특별히 용서해 주지도 않았다. 혀를 쏙 빼거나 손톱을 질겅질겅 씹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9살쯤이었나? 열이 끓어 어머니와 함께 소아과에 갔을 때 주사를 맞기 싫어 내가 뒷걸음질을 치자 어머니는 겁내지 마라 고 무뚝뚝하게 타일렀다. 마치 아이가 아닌 어머니 또래의 여동생에게 말하듯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아픔 하나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나는 흙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이렇게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나? 내 얼굴을 보며 백지장 같다고 하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가등빛을 받아 반짝이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자를 힘껏 끌어안던 그의 뒷모습이 하루하루 눈에 보이게 활기를 띄어가고 밝아져가던 그의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행복할 거야.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 애는 당신과 달라. 당신하고 수속이 끝나는 대로 곧 그 애를 아버지께 보일 생각이야. 나는 고개를 수그렸다. 바짝 마른 내 몸뚱이가 마치 공중에서 조감하듯 눈앞을 스쳤다. 나는 한갓 짐승이었다. 땀에 젖어 산빛 아래 엎드린 누더기 같은 한 겹 가죽만 남은 병약한 짐승이었다. 그 가죽 안에서 악취나는 거품처럼 부글거리고 있는 것은 오래 묵은 분노와 후회와 증오, 억울함과 자책과 부끄러움이었다. 그것들이 내 살을 속에서부터 조금씩 부식시켜왔다. 선이야. 무성한 마른 나뭇가지에 얼굴이 가려진 어머니가 등성이 위에서 나를 불렀다. 내 얇은 마음 한 겹, 누덕누덕 기워진 죄와 후회들을 짊어진 채로는 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나는 알았다. 그것들이 서로 만든 추처럼 내 몸에 올라타고 있었다. 내 허리를 굽게 하고 허파를 쭈그러들게 하고 등짝을 식은땀으로 적셨다. 아까부터 내 앞에 서 있었을 키 작은 진달래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새언니의 말대로 과연 밝고 붉은 빛이 북같은 꽃눈 끝에 맺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옆으로 단단하게 뻗어간 굵은 상수리나무 뿌리를 거머쥐었다. 생각을 하지 마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러자 발에 힘이 갔다.
그날 결국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나는 어머니를 앞세우고 산을 내려왔다. 4월이 가까웠다. 에어로빅 책자의 컷은 성공이었다. 조악한 그림과 동작 설명에만 의지해 저마다 다른 미소를 띤 여자들을 힘찬 동작으로 그려넣었다. 별 기대 없이 빈약한 사파료로 작업을 맡겼던 작은 출판사의 사장은 흡족해하며 다음 일거리를 예약했다. 올 컬러로 들어가는 동화 일러스트도 내 손을 바쁘게 했다. 환상적인 내용이라 흥미를 끌었으며 다채로운 색감을 좋아하는 내가 마음껏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었다. 생각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단순한 다짐이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단순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나는 다짐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밥 먹고 작업에 몰입하며 감정의 기복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와의 생활로부터 스며나왔던 모든 착잡한 감정과도 이제 작별이었다.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 줄 알았다. 내가 그를 버리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버릴 만한 인간이 못 되니 이 생활이 끝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둘 중 한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 어리석음으로 서로를 망쳐가면서도 그것을 몰랐나? 그것을 인내라고 혹은 연민이라고 부르며 믿었으나 과연 누구를 위한 인내였나? 그와 나는 이미 법률적으로 타인이었다. 당장 다음 날에라도 떠날 수 있도록 화구 일습과 옷 몇 벌만 남겨두고 짐을 모두 꾸린 채 이삿날을 기다렸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 이 동네에 꽤 정이 들어 있었던 것을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저축이 불어가면서 그는 신도시의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 했었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에게 이 동네는 갑갑하고 불편한 곳이었다. 용역회사를 운영한다는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간 돈이 아니었다면 전세가 진작 나갔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마 1년 전쯤 이사를 했을 것이다. 한 달, 두 달 기다려달라는 주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여태까지 끌려온 것이 그에게는 큰 불만이었다. 그러나 마을버스 한 대가 지하철역으로 연결될 뿐인 마치 지방의 소읍처럼 고요한 이 변두리 동네는 나에게 편안한 공간이었다. 여름날 오후 비포장 도로의 모래먼지 속에서 털털거리며 내려오는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자면 더욱 그랬다. 시내로 외출하면 마치 시골 사람이 오랜만에 대처에 나간 것처럼 피로했다. 탁한 공기며 질주하듯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이며 도로마다 빼곡히 들어찬 자동차들의 소음이 내 얼을 빼놓았다. 그때마다 나는 이 동네의 정교한 저녁을 생각하곤 했다.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방에서 하다 나온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쁜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해 쫓기듯 종종 걸음을 치곤 했다. 동네가 조용한 만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도 태평스러운 편이었다. 들락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외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인 슈퍼마켓 주인 여자, 웃을 때 고춧가루 낀 앞니가 드러나는 세탁소 남자, 늘 빨갛게 튼 뺨을 하고 40의 나이에도 소녀처럼 말꼬리를 흐리는 채소가게 여자, 손두부와 비지를 만들어 파는 욕쟁이 노파, 비디오 대여점에 화장기 없는 젊은 여자까지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정을 들이려 애쓴 바도 없었던 그들이었으나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혀끝이 씁쓸했다. 나에게는 그렇게 어리석고 약한 면이 있었다. 끝내는 일에 대체로 미숙했다. 친구를 만나면 먼저 일어나자는 말을 못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드러내지는 않으나 필요 이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쓰지 못하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지 않아 집안은 어딘가 무질서했고 옷이나 신을 사면 모양이 변할 때까지 입고 신었다.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 오랫동안 은밀한 충격으로 그 마지막 모습들을 기억했다. 얼굴도 희미한 아버지를 잃은 나이가 5살이었기 때문일까? 내가 먼저 그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역시
그 우유부단한 습성 때문이었을까? 그를 처음 소개받았던 오후, 차강이 좋은 커피 전문점의 창가 테이블에 두 사람만 남고 나자 그는 말없고 착하고 따뜻한 분이라던데 실은 그게 제 이상형입니다. 라고 말했었다. 그의 표정은 벅 진지했다. 중개 역할을 맡은 선배의 그 상투적인 소개말에 이끌려 그는 그 자리에 나온 모양이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내가 해명하듯 말하자 그는 웃었다. 느긋한 듯하나 어딘가 예민하고 초조해 보이는 따라 웃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웃음이었다. 착하고 따뜻한 게 아니라 고지식하고 우유부단한 걸 거예요. 글쎄요, 그걸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요. 약간 긴장한 음성으로 그러나 정확한 말씨로 그는 대꾸했다. 정색을 한 그의 눈이 어렴풋이 반짝였다. 자칫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만큼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진 그 빛은 연애 감정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것이었을까? 당신 그런 줄은 알았지만 정말 얼음장 같은 사람이군. 아무리 잠깐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같이 산다는 게 끔찍하지도 않아? 내가 나가든 당신이 나가든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어느 날 그는 출근하려다 말고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난 숨이 막혀. 당신 냉정한 얼굴만 보면.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봤다. 방금 면도한 그의 턱에서 풍겨오는 것은 얼마 전에 바꾼 스킨 로션 냄새였다. 그는 내 얼굴에서 무슨 표정인가가 떠오르기를,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의 심각한 표정에는 어떤 종류의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단정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이 내 과오였다고 명백히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그의 결론은 옳을 것이다. 그 여자가 알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의 이런 면을 알까? 스스로의 논리 속에서 자신의 입장이 완벽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면을 알까? 그것이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강박인 것을 알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라고도, 이 차가운 마음이 아니었다면 여태까지 버텨오지도 못했어 라고도 변명하지 않았다. 노력했어. 내가 선택한 것이라서 책임도 지고 싶었던 거야 라고도, 어쩌겠어. 그게 내 한계였는걸 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시선으로 사물을 꿰뚫을 수 있다고 믿는 듯이 그의 얼굴 뒤편에 단단히 버티고 선 철제 현관문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날 밤 8살 난 조카 현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마침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그를 바꿔달라고 했다. 수화기를 건네받은 그는 계속 그래 라고만 했다. 무선 수화기를 충전 카세트에 꽂아놓은 뒤 그는 팔짱을 꼈다. 뭐래? 라고 묻는 대신 그의 얼굴을 보고 있는 나에게 그는 말했다. 내가 고모부라고 하니까 학교 친구들이 사인을 받아달라고 했다는군. 침묵이 흘렀다. 끔찍하군. 팔짱을 풀어 손깍지를 끼며 그가 중얼거렸다. 뭐가? 당신은 끔찍하지 않아? 나는 그가 꽂아놓은 무선 수화기에 들어온 2개의 붉은 불을 보고 있었다. 끔찍하다. 마치 처음으로 들은 뜻모를 단어인 양 나는 그 말을 오랫동안 곱씹고 있었다. 비가 퍼붓고 이따금씩 벼락이 하얗게 창밖 북한산 숲을 뒤덮던 밤에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금요일이었다. 열흘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외신부 당직 근무가 지난주에 지났으니 그에게는 오랜만에 맞는 주말 휴무였다. 딱히 그를 기다린 것도 아닌데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거친 빗소리에 줄곧 자다 깨다 하다 보니 머리를 창밖에 내놓고 자는 것 같았다. 빗줄기가 밤새 내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에야 빗발은 가늘어졌다. 비 그치고 오후에 나가보니 봉오리 졌던 진달래들이 일제히 만개해 있었다. 숲에서 날아온 산까치들이 마당 있는 집 살구나무 위에서 울어댔다. 붉은 벽돌 담장 위로 목련송이들이 툭툭 피어나 있었다.
목련은 나무에 핀 연꽃이라 목련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올려다보자 하우의 햇살을 받은 반짝이는 그 봉오리들은 마치 꽃잎 안에 흰 등불들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저편에서 새언니가 생글거리고 있었다. 많이 바빠? 마음만 바쁘죠 뭐. 갑자기 새언니의 말이 빨라졌다. 바쁜 거야 알지만 어려운 일 아닌데 서방님 사인 말이야. 현석이가 여간 퇴근을 해야지. 요새 서방님도 많이 바쁜 모양이야. 전에는 그래도 두어 달에 한 번은 왔잖아. 현석 아빠도 궁금해하던데. 나는 말을 돌렸다. 어머니는요? 어머니야 여전하시지. 여전히 불화 그리시고. 아직도 보살초 그리세요? 앞으로 열흘은 더 그려야 3,000장 채우신다고 그러네. 식은 밥에 김치와 양파를 넣고 볶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나는 코피를 흘렸다. 오래전 출판사에 일하던 때 한 달에 한 번꼴로 코피를 쏟았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고개를 쳐드는 건 좋지 않은 민간요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목을 뒤로 젖혔다. 들큼한 피가 혀뿌리를 적시며 식도를 타고 내려가도록 두었다. 멈춘 듯했던 피는 고개를 수그리자 다시 흘러 두루마리 휴지 5쪽을 적신 뒤 멎었다. 비명처럼 전화벨이 자지러졌다. 셔츠 자락에 손을 닦으며 거실의 전화기 쪽으로 몇 발짝 걸어가던 중 소리는 끊겼다. 엉거주춤 서 있다가 몸을 돌렸을 때 다시 새된 벨소리가 터져나왔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다시 걸어보세요. 전혀 안 들립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자정을 넘기고 돌아왔다. 열쇠가 없는지 철제 현관문을 거세게 두들겼다. 옆집을 생각했다면 초인종을 눌렀을 텐데 그답지 않은 일이었다. 문을 열어주고 바로 뒤돌아서려는데 내 옆 얼굴을 향해 그가 침을 뱉듯 말했다. 날 경멸하고 있군. 그의 혀는 형편없이 꼬부라져 있었다. 토한 술 같은 역한 냄새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실컷 경멸해. 침이라도 뱉어봐. 내가 그를 향해 몸을 돌리자 그는 마치 딱이라도 내갈기려는 듯 오른팔을 쳐들더니 이내 맥없이 내려뜨렸다. 그의 눈은 풀렸고 입가에는 하얀 침자국이 말라붙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발을 옮겨 디뎌가며 중심을 잡고 있었다. 18 더러운. 말을 채 맺기 전 그의 눈에서 거짓말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다 똑같아. 그는 주먹으로 눈을 문질렀다. 꺾일 듯 욕실로 향하던 그의 다리가 벽에 부딪히며 꼬꾸라질 뻔했다. 여자들이란, 인간들이란 다 똑같아. 그를 부축하지 않은 채 나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래전 점쳤던 카드들 중 하나가 나왔을 뿐이라는 담담함으로 그의 울고 있는 얼굴을 보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벽을 짚고 균형을 잡고 있었다. 저렇게 일그러지나? 그토록 조화롭던 얼굴이 저렇게 흉해지나? 바지춤을 꾸르고 일도 보지 않은 채 멍하니 변기 앞에 서 있던 그는 도로 지퍼를 올렸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놓고 마개를 잠그지 않아 콰르륵 소리를 내며 투명한 물이 모조리 흘러내려갔다. 당신을 존경한대. 물줄기에 손을 적셔 눈자위를 문지르다 말고 그는 돌연 키득키득 웃었다. 우스워 못 살겠어. 18 당신한테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던군. 그의 허리가 90도로 꺾였다. 중심을 잃어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는 두 팔로 세면대 모서리를 붙들었다. 단단한 둥근 면에 머리를 짓짓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통각이 마비된 것일까? 그는 연신 18하고 악을 써댔다. 소리가 커지면서 찢는 힘도 무시무시하게 강해졌다. 나는 욕실을 향해 달려갔다. 그만해. 입술을 악문 그의 얼굴이 세면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만해.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감쌌다. 외쳐 눈치채지 못한 그의 머리가 격렬한 힘으로 내 손등을 세면대에 짓이겼다. 비명이
내 목구멍을 뚫고 뛰쳐나왔다. 제풀에 그의 몸이 타일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나도 모르게 눈이 화끈거렸다. 반사적으로 어머니의 무지막지한 손바닥이 떠올랐다. 아프지 않은 손등으로 젖은 뺨을 문질러 닦으면서 나는 흥분하지 않았다. 그 눈물이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전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반의 반만큼도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늘어진 그의 몸뚱이를 힘겹게 밀고 끌어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겉옷과 양말을 벗긴 뒤 이불을 덮어주면서 나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다. 사춘기 초입의 그를 옷 갈아입힐 때마다 그녀는 우는 대신 입술을 물었다고 했다. 자신의 눈물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그의 입술에 핏자국이 맺혀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암록색으로 물들 것이다. 젖은 앞머리 아래 찢어진 이마에서 피를 닦아내고 과산화수소수를 발랐다. 어차피 이런 얼굴로 방송을 하기도 어려울 테지만 지워지지 않는 머큐로크롬보다는 나을 것이다. 비상약 상자를 서랍장에 들여놓은 뒤 그의 머리맡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는 오래전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 앞에서 옷을 벗었을까? 그의 몸을 봤을 때 그녀의 얼굴이, 그 아름답게 빛나던 얼굴이 어떤 모양으로 일그러졌을까? 손바닥과 손등이 얼얼하게 아파왔다. 중지마디의 살까지 까지긴 했지만 피는 흐르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통증을 외면하며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통증을 달래기보다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여기도록 나는 길러졌다. 어머니의 두꺼운 손바닥 세례를 피하기 위해 울지도 않고 어떤 허튼 소리도 뱉지 않도록 길들여졌다. 어린 딸에게 그만큼 엄정했던 대신 어머니는 언제나 내 말을 마치 성인의 그것처럼 존중해 주었다. 재수를 포기하고 전문대학에 간 것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출판사 미술부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된 것도, 어머니는 다만 내 뜻이라는 이유로 한마디에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물론 잘난 신랑감이었으나 설령 그렇지 않았다 해도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처음 꺼냈을 때 그의 직업이나 학벌, 집안 따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뭘 알겠느냐고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다. 넌 어릴 때부터 좀 숙성한 편이었다. 진달래꽃 눈을 보러 갔던 그날 산을 내려오며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처음 듣는 칭찬이라면 칭찬이랄 수 있는 말이었다. 아이들이란 그저 보살핌 받기만 바라는 법인데 내가 무거운 것을 들고 오면 못 들어줘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고 내가 바늘에 손톱 밑이라도 찔리면 제 손이 아픈 것 같이 어쩔 줄도 모르곤 했다. 나무둥치를 한 손으로 짚으며 바위에서 내려서는 어머니의 얼굴은 쓸쓸히 수그러져 있었다. 난 그게 싫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언제나 너한텐 제 앞가림 잘하는 내 오빠보다 더 엄해지곤 했던 모양이다. 내가 덜 웃고 덜 울고 덜 상처받길 바랐다. 기억을 더듬는 듯 어머니는 눈살을 모았다. 그게 가끔 내 마음에 걸린다. 조금 쉬었다 가자 하며 어머니는 긴 숨을 몰아쉬었다. 각진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절뚝이던 왼쪽 무릎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살다 보면 너한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있을 거다.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후회되는 날이. 그날이 빨리 오면 좋은 거고 너무 늦게 오면 후회해도 늦은 거고. 어머니의 우묵한 눈길이 먼 등성이에 우거진 마른 나무 가지들을 더듬었다. 그녀의 기민 머리 아래 연한 빛깔의 검버섯들이 자잘하게 박혀 있었다. 주름진 눈두덩 위로 먹빛 눈동자가 번쩍였다. 하지만 그걸 말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나? 자식한테라고 설명할 수 있겠나?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걸. 너희 외할머니가 눈 감으시기 전에 나더러 돌아보기가 부끄럽다, 부끄러워 어떻게 가냐 하시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으니. 거실 소파에 내던져진 그의 양복 상의를 들다가 지갑이 휴대전화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굽혔다. 펼쳐진 가죽 지갑 안쪽에 엄지손가락만한 한 펜실 스티커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와 그 여자가 사진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좀처럼 너털 웃음을 웃지 않는 그의 얼굴은 희고 고른 치열을 드러낸 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자의 활짝 피어난 미소는 자몽룡같이 우아한 데가 있었다. 사진의 배경으로 그들이 택한 것은 볼이 알만한 눈사람 한 쌍이 어깨를 포개고 서 있는 창틀이었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꾸었다. 그것을 아기 부처의 꿈이었다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먼 나라를 여행 중이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아기 불상을 보려고 버스에 실려 하염없이 달리고 있었는데 정류장에서 내리고 보니 끝간데 없이 모래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내 몸뚱이를 그림자째 증발시켜 버릴 것 같은 햇빛뿐이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멀리 황금색의 거대한 모래구름이 있는 쪽으로 걸었다. 걷다 보니 바람이 둥그는 대로 아득한 모래길이 뱀 기어가듯 이리저리 휘어지고 돌아보면 눈을 벌릴 수 없는 모래 안개 너머 버스며 정류장은 물론 방금 전에 지켰을 내 발자국도 사라지고 없었다. 거대한 무덤의 밑바닥 같은 구덩이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로 발을 내려딛자 급사면을 따라 빨려가듯 내 몸뚱이가 굴러내렸다. 고요히 흔들리는 촛불 하나가 구덩이의 둥근 안쪽 면에 내 그림자를 여러 겹으로 술렁대게 하고 있었다. 아무런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주춤거리며 촛불을 향해 다가갔다. 아기 부처가 어디 있나? 아기 불상이 어디 있어? 어둠에 채 길들지 않은 눈을 비벼대고 모래 묻은 손을 털자 손가락째 모래알이 되어 부슬부슬 허물어졌다. 옷을 입은 채 그의 머리맡에서 잠들었던 모양이었다. 푸르스름한 박명이 안방으로 스며들어 와 있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면도를 하루 건넜을 뿐인 그의 턱은 억센 수염으로 거뭇거뭇했고 흘러내린 이불이로 그의 맨 어깨와 가슴이 드러나 있었다. 밤사이 그의 이마에는 검푸른 피멍이 익어 있었다. 부어오른 자리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자 잠결에도 아픈지 고개가 왜 틀어졌다. 어느 겨울에 다쳤는지 그의 붉은 목덜미에도 상처가 있었다. 무엇인가에 3cm쯤 베인 자국이 일그러진 흉터 가운데 갈라져 있었다. 응고된 먹피를 향해 나는 손을 뻗었다. 그곳에 내 떨리는 손이 닿은 순간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그의 어깨가 소스라쳤다. 나의 아침은 언제나와 같았다. 냉장고에서 유리 단지를 꺼내 거기 재어놓은 유자를 머그컵 2잔에 3스푼씩 덜었다. 한 잔은 뜨거운 물을 붓지 않은 채 탁자에 두고 남은 한 잔은 눈을 감고 3번에 나누어 들이켰다. 4가지 조간 신문의 일면 제목들을 훑어 읽은 뒤 현관 안으로 던져 놓았고 간이 약수터같이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 목조 정자에 걸터 앉았다. 생강향 같은 나무 냄새가 촉촉이 번져 있었다. 갈참나무들은 아직 헐벗은 나무가지들을 허공으로 뻗어올린 채 침묵에 잠겼지만 저 검은 나무 껍질 속에도 봄돼지의 집이 흘러 올라와 있을 것이다. 일주일쯤 더 지나면 잎눈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얼음 풀린 계곡을 향해 허리를 구부린 소나무들을 바라보다가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겨울부터 저 날카로운 솔잎들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같은 푸른색이지만 분명히 달랐다. 방금 나온 어린 싹 같은 연푸른 잎이 생생하게 차올라 있었다. 겨울에는 견디었고 봄에는 기쁘다. 누군가가 속삭여준 듯 문득 떠오른 말을 속으로 되뇌며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벽빛은 천천히 가셔갔다. 꽁지가 푸른 산까지 한 마리가
마른 울음을 뱉으며 철조망 너머로 날아갔다. 바람이 일 때마다 벌거벗은 나무가지들이 몸 스치는 소리를 냈다. 감사합니다.